안녕하세요. 한 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2월 8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권 후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치며 장점인 중심의 상하이방과 치열한 암투를 벌여왔던 시진핑이 현재 사망한 장점인을 대대적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재미학자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인 정시광은 중국 고위층의 이런 투쟁은 싸우되 판을 깨지 않는 상태에 해당한다며 시진핑과 장점인 사이에는 지금까지 정면 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시광은 장점인의 사망으로 당내에서 장점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그의 죽음은 오히려 시진핑이 백지혁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의적절한 카드가 됐다며 시진핑은 장점인의 죽음을 방패 삼아 상갓집 분위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시광은 우선 장점인이 사망한 상하이 병원에서 현지 관리들이 장점인과 고별을 한 차례 한 후 전 베이징 시장 차이치가 상하이로 직접 가서 장점인의 시신을 베이징으로 운반해 베이징 301 병원에 안치해 연결식을 치르고 또다시 바바오산으로 가 화장 직전 고별식을 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 고별 행사를 하는 이런 움직임은 아주 기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장점인을 전국 안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이런 행위에 장점인 가족은 매우 불쾌할 수도 있다며 마오쩌둥의 시신이 흙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 안 되듯이 장점인의 시신도 여러 차례 욕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시광은 시진핑이 추모 행사를 6일이나 끌며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것은 백지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학자이자 베테랑 언론인 린숭은 덩샤오평을 예로 들며 집권한 후 덩은 마오쩌둥을 칭송하라며 모두 문화혁명의 실수를 논하지 말라 했다고 따지웬에 밝혔습니다. 마오쩌둥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공산당의 일관된 관행이라는 그는 공개 비판을 받았던 류샤오치와 린바오 같은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전임 지도자의 기본 체면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시진핑은 현재 이 관행을 유지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 각 파벌 세력을 달래고 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꼽는 장점인의 두 가지 범죄, 즉 6.4 天安門 민주화 운동 탄압과 8.10 박해 관련 탄압인데 시진핑은 추도사에서 6.4만 언급하며 엄중한 정치 풍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점인이 동란을 반대하는 당 중앙의 결정을 집행, 공산 정권을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린숭은 시진핑이 6.4 운동을 언급하면서 이를 동란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갈수록 늘어나는 백지 시위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이 장점인의 8.10 박해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해 린숭은 장점인은 당시 8.10 탄압을 직접 지시한 지도자이고 그런 범죄를 시진핑이 장점인을 위해 함께 책임질 이유가 없음에도 지금 각지의 거대한 시위 물결로 시 주석 자신조차 이미 위기에 휘말려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 양국 정부가 낸 데이터를 종합하면 중국의 국제 무역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중국에서 미국 서해안까지 해운 운임이 90%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입 활동은 급격히 줄어 물류 회사들은 무역 수요 감소 속도가 예상을 넘어섰다는 하소연입니다. CNBC에 따르면 해운 계약 시장가는 11월 월간 하락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2023년에 물류 비용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이는 화물 운송이 더욱 위축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휴가철을 앞두고도 미중 간 제조업 주문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물류 상황과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7일 중국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 10월에 0.3%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고 11월 수입 화물 물량도 10.6% 감소해 10월에 0.7% 감소율을 상회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경제학자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는 중국의 수출은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두 공군기지에 폭격을 사용한 무인기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투플레프 141 스트리스 무인 정찰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건의 공격으로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와 투폴레프 22M3 폭격기 1대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공격받은 공군기지 중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차로 불과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정도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면 모스크바까지 직접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군 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세계 특수부대와 군사무기 데이터베이스는 러시아 공군기지 2곳은 원칙적으로 겹겹의 방공망이 운영돼야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륙 깊숙이 공격을 펼칠 능력이 없다고 판단, 경계를 늦추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30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사라토프 엔겔스 공군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된 지 정확히 5일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투폴레프 141을 비밀 병기로 사용, 러시아의 허를 찌르는 원정 기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투폴레프 141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무인기를 비밀리에 개조했습니다. 기수의 탐지 장비를 제거하고 최소 100kg의 고성능 폭발물과 요도 장치를 설치하면 사거리 1000km의 순항 미사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습 작전 성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미미해 보이지만 잇따를 효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해 공군기지를 방어해야 하고 추가 타격에 대비해야 하므로 우크라이나를 맹폭하고 있는 전방지역 공군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